아직은 꽃샘추위가 드문드문 기승을 부리던 어느 해 봄 저녁, 평범할 줄 알았던 하루는 다급한 일일 이 신고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이 칼에 찔려 죽었어요. 피투성이에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신고가 접수된 곳은 경기도 A시의 조용한 한 식당이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당 옆 바닥에는 핏자국이 번져 있었고 안쪽에는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50대 남성으로 몸에는 다수의 자창, 즉 칼에 찔린 상처가 선명했으며 옷은 피범벅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복수라도 하듯 격렬한 감정이 담긴 범행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은 그리 치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목격자와 식당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니 피해자는 누군가와 약속이 있어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즉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화한 인물, 이모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늦은 저녁,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온 그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용의자는 바로 피해자의 내연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가 불과 몇 시간 전 서울에서 자신의 친어머니 또한 살해하고 온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용배 가명, 36살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마주한 그는 말수가 적었고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꾸밈이 없었습니다. 어떤 핑계도 변명도 없었죠. 다만 그의 삶이 그를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조용하고 담담하게 증언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처음부터 비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용배는 부모님과 어린 동생과 함께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모가 있고 식구가 함께하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하다고 믿었던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친구들과 놀다 늦게 귀가한 어린 용배는 낯선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문틈으로 목격한 건 어떤 남자의 헐떡이는 숨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허연 엉덩이 실루엣이었습니다. 그 어린 가슴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리 잡았고 결국 아버지도 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말다툼이 이어졌고 살림살이가 부서지고 나동그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어머니는 가출했습니다. 그때 용배는 만 7살, 그의 동생은 겨우 5살이었습니다. 두 형제만 집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저 남겨졌다는 말로는 다 담지 못할 버려진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늘 들고 다니던 공구 대신 술병을 손에 쥐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한 말 대신 욕설이 터져나왔고 폭력으로 손이 먼저 올라가는 날이 늘었습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동네를 배회하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에도 실패했고 결국 두 아들 앞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진 아버지의 모습을 용배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린 동생의 손을 꽉 잡은 채 말입니다. 결국 형제는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라는 낙인은 이들을 고립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시설 내에서는 폭력과 억압을 버텨야 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용배는 동생을 데리고 그 시설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용배는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허드렛 일조차 정규직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먹여야 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였습니다. 형이라는 말 속에 담긴 책임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남들이 부모님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요라고 대답했지만 돌아서면 눈물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을 때 용배는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이름이 여전히 문서 한쪽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마음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기억은 평생의 상처였지만 그래도 그녀는 어머니였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버려야 했는지. 3월의 어느 날 용배는 증명서에 주소지로 적힌 동네의 낡은 임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노년의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챈 듯 눈동자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나 반가운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등을 돌렸고 용배는 조심스레 그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집은 생각보다 더 좁았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소파엔 낡은 담요가 덮여 있었죠. 어머니는 딸기 한 접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용배는 그저 소주잔만 비웠습니다. 몇 잔을 들이킨 뒤 그는 그동안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어떤 아픔 속에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질문을 꺼냈습니다. 왜였어요? 왜 우리 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냉담한 말에 용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기 위로 쏟아지듯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분노는 그를 집어삼켜 마침내 통제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품고 있던 흉기를 꺼냈습니다. 응어리진 세월이 거실을 피로 물들릴 때까지 그는 자신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범행 후 그는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열어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가정을 무너뜨렸던 그 사람. 용배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외면도, 아버지의 비극적인 파멸도, 자신과 동생의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도 모두 그 사람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곧장 택시를 타고 경기도 A시로 향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체온이 남은 소지품이 있었고 머릿속엔 수없이 연습했던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용배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과해 주세요. 제 가족을 망가뜨린 것 사과하세요. 대체 왜 그랬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를 휘감았습니다. 자신을 붙잡아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말리려던 순간 모든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을 떠났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용배는 집 근처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을 찾아온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고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말끝을 흐리며 흐느끼는 그의 모습에서 수사팀은 잠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임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법은 그에게 죗값을 물었습니다. 그는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사팀은 한동안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범죄는 잔혹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의 삶의 궤적은 더욱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비극은 진정 그 혼자만의 책임일까요? 그는 살인자였지만 그가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와 고통은 누구도 보듬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불륜, 아버지의 자살, 고아원에서의 폭력, 세상으로부터의 소외,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그를 무너뜨렸고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진 순간 결국 두 생명을 빼앗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사하는 경찰관으로서 저는 당연히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실의 문을 닫고 돌아서면
인간으로서의 깊은 고민이 밀려옵니다. 이 씨의 생애에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면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의 분노는 결국 피로 흘러내렸지만 그 분노의 뿌리는 저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방관한 상처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사회를 남기고 있는가? 법은 죄를 심판하지만 우리는 그 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진 가정에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또 다른 아이는 없을까요? 만약 아이의 삶의 공백을 누군가 메워주지 않는다면 결국 그 아이 또한 사회의 그림자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사건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흔이 되었고 경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용배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어린 시절부터 폭력과 결핍 속에서 자라며 분노를 키워왔고 성인이 되어 그 분노를 되돌리기 위해 흉기를 품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결국 피로 끝났습니다. 살인죄, 형법 제250조에 명시된 이 죄는 고의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가 칼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죽음을 인식하고도 그것을 용인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말합니다. 살인의 고의는 행위 수단, 범행 동기, 상해 부위, 반복성, 도구의 위험성, 사후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이용배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면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범죄 심리학은 강렬한 감정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지배하여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유발하는 상태를 격정범이라는 개념으로 다룹니다. 격정범은 충동적이지만 범행 전 감정의 누적과 준비 기간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범행의 우발과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흉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흉기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용배가 흉기를 준비한 것은 맞지만 폭발한 감정이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갔던 형사들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딸기를 보며 모자지간에 애잔한 애정을 느꼈다고 회고합니다.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준 어쩌면 사랑의 증표였을지도 모를 그것을 이용배는 입에 대지도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살인은 영화에서처럼 악인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 범죄통계 2023년에 따르면 전체 살인 사건 중 약 62%는 우발적 범행에서 비롯됐고 가해자의 40% 이상은 전과조차 없었습니다. 이용배도 그랬습니다. 전과 없는 평범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감정의 끝에서 칼을 쥐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이 고의였을까 혹은 우발이었을까? 법은 차갑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글은 필자의 실제 경험을 기록한 개인적 의견일 뿐 경찰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유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지금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또 다른 이 씨에게 다른 내일을 만들어주는 작은 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